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담당 PD 김우성입니다. 휴가를 간 이동형 작가를 대신해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합니다. 필수적인 활동 외엔 자제해달라는 중대본의 호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제와는 거리가 먼 곳도 있습니다. 김태우 의원님 자제해 주십시오. 자, 두 분의 김 의원님. 누가 뻔뻔한데? 자, 자제해 주시고. 아무 얘기나 하는 게 아니라고. 입이 마크 따로 해? 자. 저 주시네. 버린 것이만. 웬 싸움인가 하셨을 텐데요. 박정호 기자와 함께 오늘 기자 언박싱부터 보내드립니다. 앞서 들은 내용은 국회 기재위에서 김경엽, 김태흠 두 의원의 논쟁이었습니다. 그 이유와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정보를 공유하고 목표를 구해야지 코로나를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량 확진자는 사회로 집회로서 확진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전에 이미 방역에 구멍이 생겨서 민주당은 코로나와 관련해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미래통합당과 8.15 집회를 엮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 통제를 하지 말라, 통합당과 엮지 말라. 코로나19를 두고 야당 지도부가 한 말의 요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인천 미추홀구 위원장 그리고 이용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원포인트 시사에서 그 내막 풀어봅니다.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적화 세력의 천병으로 세워서 사랑제일교회를 출석했던 성도들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서 검사를 받지 않으면 찾아가서 체포하겠다고 이야기해서 반드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윽박 지르더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염병보다 무서운 가짜뉴스와 악의적 소문, 왜곡이 돌고 있습니다. 그 발원지는 어디고 의도는 뭘까요? 3부에서는 사랑제일교회를 오랫동안 취재해온 권지현 센터장으로부터 어떤 가짜뉴스가 돌고 있는지 들어보고요. 관련해서 확진자 통제와 대응에 나서고 있는 수원시 연패영 시장 연결해서 상황 알아봅니다. 광화문 집회 확진자의 참석과 전파가 가져올 여파가 어느 수준일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감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생방송 중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마스크 의무 착용 내렸고요. 실내에서도 무조건 착용하라라는 지침이 있었죠. 조선 역사 속에서도 비슷한 권고가 있었는데 4부에서 오늘 역사 시사에서 알아봅니다. 8월 20일 목요일 이동영 작가가 휴가를 떠난 뉴스 정면 승부 김우성 PD가 열어드립니다. 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동영 작가가 없어서 당황하셨겠어요. 네, 어디 갔나 했습니다. 좀 쉬어야 더 잘할 수 있다고. 네. 혹시 또 청취자분들 또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소리나 좀 불편함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그 콜센터 전화하시면 그 직원들이 마스크 쓰고 있어서 네. 양해 바란다 이런 멘트 있잖아요. 좀 저희가 솔선수범해서 마스크 착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 오늘 네. SBS 상암사옥도 폐쇄가 됐거든요. 예. 방송국도 지금 안전지대가 아니어서 한번 저희가 경각심 차원에서 마스크를 썼는데 박정희 기자께서는 불편하시면 잠시 네. 벗으셔도 됩니다. 하다가 불편하면 벗겠는데요. 네. 쭉 한번 껴보고 저도 네.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팀이 매시간 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 여전히 줄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8명 늘었는데요.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276명, 해외 유입이 12명이었습니다. 네. 지역 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35명, 경기도 81명, 인천이 10명, 수도권이 226명이었고요. 네. 이 밖에 부산이 15명, 대전 8명, 강원, 전북, 경북 5명, 충남 4명, 대구, 전남, 경남 각 2명, 광주, 충북 각 1명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특히 이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12시 기준으로 어제보다 53명이 추가로 확진돼서 누적 확진자가 676명입니다.
네, 참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유튜브 창에 김삼래님을 비롯해서 청취자분들께서 불편한 거 없습니다. 잘 들립니다라고 하셨는데 마스크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응원글도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사랑제일교회발 확진 지금 참 걱정인데 오늘 이렇게 대국민 입장문 광고를 냈습니다. 예. 방역에도 협조가 안 될 뿐더러 이런 입장문 내용까지 지금 황당하거든요. 네, 정광훈 목사,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함께 조선중앙, 동아일보 이런 종합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냈어요. 네. 그 입장문을 낸 건데 뭐라고 했냐면 정부가 발표하는 확진자 수는 명백한 허점이 있다. 네. 정부는 국민에게 확진자 숫자가 아닌 확진 비율을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검사를 적게 하면 확진자 수가 적어서 K 방역이고 검사를 많이 해서 확진자 수가 많으면 일촉즉발 위기인가? 정부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여단체, 참여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무한대로 검사를 강요해서 확진자 수를 확대해 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방역당국 지침상 접촉자가 아닌데도 무한대로 명단 제출, 검사 격리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권남용, 불법 감금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네. 그러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는데 방역을 빌미로 교회와 예배를 혐오의 대상으로 몰아가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기도로 승리해야 할 것이다. 라고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부는 이런 사랑제일교회 측의 주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짓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사랑제일교회 교인은 무조건 양성 판정 이런 거짓 정보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허위 정보 유포 관련 법률 위반 적용을 네.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강경 대응 예고를 했는데 저희가 네. 3부에서 권지현 평화나무 센터장과 함께 이 유언비어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 논리가 재미있어요. 검사를 많이 해서 확진자가 네. 많이 나오고 적게 해서 적게 나왔다. 이게 사실은 일본이 확진자가 적었을 때 이런 비판을 조금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본이 하고 있는 방식을 따라하라는 건지 참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확진자들을 찾아내서, 그러니까 감염자를 찾아내서 격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리 찾아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그런 방역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 사랑제일교회,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는 이게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많이 검사했으니까 많이 나왔으니까 이건 정부가 왜곡한 거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검사하지 말라는 소린 건지. 아마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네, 광화문도 지금 사실은 여러 역학조사를 하는 의학계에서 네. 이견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통일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데 확진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12시 기준으로 총 60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중 광화문 집회에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42명이었습니다. 네. 나머지 18명은 집회 장소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교회 관련성은 지금 확인 중입니다. 당국이 걱정하는 건 이 네. 집회 관련 확진자들이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다는 그렇죠. 그런 점들 이게 좀 걱정되고 있고 전세버스를 빌려서 올라왔으니까 여기 명단을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확진 판정을 내리고 그러니까 감염 정도를 파악해서 확진 판정을 내릴지 이게 지금 관건이거든요. 네네. 긴장을 좀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도 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절 집회에 투입됐던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 3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걱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 집회에서 정광훈 목사 옆에서 물병을 건네고 손을 잡는 모습 등이 포착됐던 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아프다고 기사가 났었는데. 네, 몸살 난다고 그랬죠. 남편과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걱정되는 게 지금 기자분들도 현장 취재를 많이 다니잖아요. 네. 또 가까이서 취재해야 더 정확한 팩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렇습니다.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취재 기자들 같은 경우는 광화문 집회 취재했던 기자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 검사를 받고 네. 자가격리 들어간 기자들도 있고요. 네네. 그런 식으로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사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방역 수칙 또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요.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회에도 보면 기자회견장의 자리를 네. 30%만 채우게. 그러니까 많이 거리를 두게 만들고 있고요. 그 기자실 부스도 최대한 인원을 많이 좀 빼라.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예, 이런 상황에 좀 눈살 찌푸리는 뉴스가 나왔는데 사랑제일교회 교인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또 침도 뱉었어요. 네, 지난 17일 오전 포천시 보건소 관계자들이 50대 A씨와 아내 B씨가 운영하는 포천시의 식당을 찾았는데요. 이 부부가 사랑제일교회 교인으로 지난 15일 그 집회 참석을 한 다음에 검사 대상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검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 이유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이 찾아간 건데요. 네. 현장에서 검체를 채취하려고 하니까 이들이
우리가 만난 사람도 많은데 왜 우리만 검사를 받아야 하냐? 네.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보건소 직원들의 팔 등을 건드리며 우리가 직원들을 만졌으니까 당신들도 검사를 받으라라고 네. 난동을 부렸는데요. B 씨는 그러니까 아내 B 씨는 직원을 껴안고 네. 이후 자신의 차 안에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보건소에 데려가서 검사를 했는데요.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결국에. 하지만 검사를 다시 해달라라며 격리 수칙을 어기고 인근 병원으로 차를 몰고 가는 등 소동까지 일으켰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해서 이들 부부는 안산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졌고요. 네. 이들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서 당시 현장에 갔던 그 포옹을 당했던 보건소 직원 2명도 자가격리 상태입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참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상식적으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네. 행동을 하는데 이재명 지사도 지금 굉장히 엄격한 대인 접촉 삼가해달라 발표했는데 일부 개신교계는 또 예배 강행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교계 연합기관 중 하나인 그 보수색채가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한국교회연합 한교연이 어제 소속 회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네. 뭐라고 보냈냐면 한교연에 소속된 교단과 단체는 현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지역 교회의 예배 금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요. 이어서 모든 교회는 정부 방역 지침대로 철저히 방역에 힘써야 할 것이며 우리는 생명과 같은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에 대한 책임을 다 한교연이 지겠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모든 책임 지겠다는 게 뭐냐 그랬더니 교회와 더불어 회원 교단과 더불어 감염병 예방법 위반 때 내야 하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은 감당하겠다 이거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돈이 문제가 방역에 아니죠. 협조해서 이게 한 사람 감염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퍼지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거든요. 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종교 색채 때문에 사실 정치권 공방도 큽니다. 네. 서로 정치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방이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통합당을 겨냥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지난 봄 신천지 사태 이상으로 엄중하다.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가 전국적인 감염 확산의 뇌관이 됐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특히 집회가 끝난 지 5일이 지났지만 통합당은 집회에 참가한 소속 정치인과 당원에 대해서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매우 유감이다라며 통합당의 방역에 협조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현직 의원까지 참석한 부분도 있어서 지금 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통합당도 역시 또 입장을 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 비대위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지침과 통제를 흐트리고 혼선을 준 것은 다름 아닌 정부였다면서 정부 책임론을 거론했고요. 회의 이후에 통합당 관계자 지지자 다수가 이 집회에 간 거는 사실이지 않냐 이런 네. 기자의 질문에 국회의원 한 사람과 전직 의원 2사람 나갔다는데 네. 개별적으로 나간 것을 무슨 수로 막느냐라고 또 반박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뭐 어제도 이 관련해서 토론했습니다만 이 정치권들이 나서서 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지금 이런 문제도 참 걱정이고요. 특이한 거는 지금 통합당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김문수 전 지사를 비판했습니다. 네, 그 배 의원이 자신의 SNS에 검사를 위한 조치를 거부했다는 일부 그 인사의 뉴스를 지켜보며 참 네. 답답하고 안타깝다. 당장 자리에 임직해 있지 않더라도 본인이 국정 책임의 직권을 맡았던 주목받는 인물일수록 정부의 방역 조치에 더욱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보도가 됐지만 아시겠지만은 김문수 전 지사가 지난 17일 코로나19 검진을 요청한 경찰관들에게 왜 나를 데려가려고 하느냐. 네. 내가 국회의원을 3번 했다. 지난번에는 내가 도지사라고 하더니 네. 이제는 국회의원 3번 했다라고 호통을 친 영상 이걸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네네. 여러 가지 비판과 논란이 있어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배현진 의원이 이거를 지적을 한 겁니다. 예,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요, 그게? 자,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연설로도 사실 정치권 공방이 뜨거웠는데 애국가를 만든 안익태 작곡가에 대한 친일 자료가 공개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42년 9월 나치 치하의 독일 베를린 필하모닉 홀에서 만주국 건국 10주년 기념음악회를 지휘하는 동영상을 공개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김원웅 회장은 안익태가 1941년 일본의 명절인 명치절에 천황의 오랜 통치를 기원하면서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를 헌정했고 나치 제국의 음악회 회원이기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안익태의 친나치 행위는 음악 역사계에서는 이미 상식이다. 친일 반민족 권력이 장악해온 민족 반역의 시대를 종언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의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08개 나라 이상이 국가를 시대에 맞게 교체했다. 그러니까 네. 교체하지 않은 나라 중에는 일본이 있다. 국가를 고치지 않은 것도 일본은 그대로 따라가야 하느냐라고 국가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애국가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김원웅 회장이 그 예전 독재 정권 시절에 공화당 당뇨를 근무했던 이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대학 졸업 이후 공화당 공채로 들어가 거기 몸담았다. 과거를 지울 생각은 없다. 반성한다. 원죄가 있으니 부끄럽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참 이 뭐 나치의 사례를 늘 듭니다. 바그너라는 음악가도 역시 나치와 관계가 깊은데 네. 우리의 태도와 행동은 좀 그런 것들에 비교해봤을 때 참 늘 비교가 된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미국의 민주당이 해리스 부통령 후보를 공식 지명했네요. 네. 당선되면 미 헌정사상 첫 여성 부통령이자 첫 흑인 부통령의 탄생이라는 역사적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요. 뭐 여러 미국 언론들을 보면 워싱턴 포스트, CNN 언론을 보면 이 지명에 대해서 역사적 지명이다. 역사를 만들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해리스 의원이 후보 지명 직후 수락 연설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우리의 비극을 정치적 무기로 삼는 대통령이다라고 직격을 했고요. 트럼프의 리더십 실패가 생명과 생계를 희생시켰다라고 정면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보고 바로 또 트윗을 날렸어요. 네, 역시 트윗이군요. 그거는. 해리스 의원은 바이든을 네.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부르지 않았는가. 그가 무능하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네. 자신이 비판하던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 네. 밑에서 부통령 후보가 됐냐 이걸 또 지적하는 그런 트윗을 날린 거죠. 네, 참 미국 선거도 어떻게 될지 곧 다가오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과 자주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마스크 쓰고 언박싱 하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근데 불편하지 않는데요? 괜찮은데요? 네. 자, 뭐 유튜브로 아미님 더운 날 마스크 끼고 고생하시나요라고 하셨고요. 체리블루님은 네. 두 분이 마스크를 쓰니 잘생겨 보인다라고 뜻밖의 효과 하나를 얻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정말 생생한 이 시각 주요 뉴스 기자 언박싱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네. 자, 목요일마다 전해드리는 원포인트 정치 시간입니다. 아주 정치를 냉철하고 또 정확하게 분석하시는 두 분이 정확한 이 이슈에 대한 향배를 설명해 주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미추홀구을 남명희 지역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용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렇게 휴가 대타 진행인데요. 지금 유튜브로도 이 작가 언제 오시나요? 그래서 리정님이 올리셨는데 예, 내일까지만 제가 하고 월요일 날 다시 돌아옵니다. 자, 저희가 앞서 혹시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출연자가 바뀔 때마다 저희가 고농도 소독제로 마이크를 또 소독하고 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생생한 목소리를 위해서 또 마스크를 안 쓰고 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위원장님 지난주 못 오셨어요? 네, 제가 조금 그동안 쉬지 못하고 선거 네. 이후에 계속 달려왔더니 좀 피곤한 게 누적됐었나 봐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방송까지 펑크 안 내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 요새 다들 힘드신데. 그러니까요. 예, 아무튼 한 며칠 쉬고 회복했습니다. 네네. 푹 쉬는 것만큼 또 좋은 면역이 없는데요. 이용주 의원님은 괜찮으신 거죠? 예, 저희 지역구인 여수가 아직까지 코로나 확진자 한 명도 없는 청정 휴가 구역에서 네.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휴가로 여수를 많이 네네. 오십니다. 그래서 여수 시민들은 걱정을 좀 하죠. 여수는 청정인지인데 혹시 휴가 온 사람 중에 그런 확진자들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요. 이런 우려가 있어서 네. 걱정을 하면서도 대한민국에도 휴가 갈 수 있는 곳이 한 곳 정도 남아 있어야 되지 않냐는 측면에서 그럼요.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휴가를 가셔서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시고 또 안전을 잘 지키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8.15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해서 확진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국회도 한바탕 소동을 벌였어요. 이낙연 의원 때문에. 네. 파장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게들 평가하고 계세요? 이게 진짜 걱정스러운 게 전국적이라는 것이 이제 걱정이 되고요. 수도권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는 그날 집회 참가자를 보면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너무 많다는 점에서 그렇죠. 걱정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지난 6개월 이상 7개월 가까이 K-방역으로 전 세계에서 찬사를 받을 정도로 그렇죠. 이 잘된 코로나를 잘 관리해온 상황들이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네. 그것이 가장 안타깝고 걱정스럽고요. 이제 지금부터 정부에서 2단계 거리두기 인천까지도 포함한 상태인데 네. 어찌됐든 개인 수칙 잘 따라주시고 이전에 저희들이 다 서로 믿고 따랐던 정부 당국을 믿고 함께 신뢰가 바탕이 돼 왔던 그 단계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지 못하는 일부 단체들 때문에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맞습니다. 같은 마음이시네요. 예,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K 방역 때문에 잘 견뎌왔다, 잘 버텨왔다, 네. 잘 버텨주셨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슬슬 짜증을 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잘해왔는데 네. 이것 때문에 또 무너지면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기간을 더 버텨야 되느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많은 국민들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협조할 건 협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전염병보다 무서운 거는 사실 그 전염병에 대한 대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인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 측의 메시지들이 계속 사회적인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입장문을 냈는데 뭐 직권남용과 불법 감금이다라고 이렇게 아예 첫 줄 글자를 쓰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이거 직권남용, 불법 감금 맞나요? 정치적 주장으로 직권남용이나 불법 감금이나 이런 주장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고 있는 일반 시민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방역이라는 부분이 개인적인 부분들이 아니고 또 종교적인 부분을 떠나서 전 국민이 하나가 된 입장을 견지해서 가야지만이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두 개 한 군데에서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쭉 무너지고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께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으나 일단은 대한민국도 살아야지 종교도 살고 종교도 살아야지만이 본인이 하고 싶은 정치적 자유도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방역 협조하고 정부의 태도에 협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방역 체계 신뢰에 자꾸 흠집을 내는 행동을 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남 위원장님? 이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일부 지금 잘해온 당국 지침을 어기면서 가짜 뉴스를 자꾸 발산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번에 정광훈 교회 측에서 목사 측에서 얘기한 그 입장문이라는 게 허위 주장이라는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염병 관리법이 저희가 이미 있고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시행령이 있는데 이것을 어기는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곳에서 그 법에 의하면 그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접촉 사실이 없는 국민까지 모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감염병 관리법에 의하면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감염 의심자로 분류되는 그 법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법 질서를 완전히 지금 교란하고 있는 상태는 지탄받아야 되는 거고요. 본인들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전체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이 태도들 빨리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도 명단 또 버스 탑승자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지금 이 주장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시고 미래통합당의 책임론이 좀 등장하니까 지금 좀 정치적 공방도 뜨거운 상황입니다. 통합당과 정광훈 목사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통합당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의원님 어떻습니까? 제3자 시각에서 이거 좀 분리해서 볼 수 있다고? 정광훈 목사가 통합당 측과 같은 생각을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건 맞죠. 그렇지만은 정광훈 목사가 통합당과 똑같다라고 보기는 저는 뭐 어렵다고 보고요. 정광훈 목사 창석했기 때문에 그 집회에 대해서 통합당이 직접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합당에서 그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그 행사에 통합당에 있던 의원이라든지 전직 의원이라든지 또 많은 당원들이 참석한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방역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조속히 협조할 거 협조해야 된다는 것은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내야지만이 국민들이 통합당이 쪽에서 말로는 안 하면서 뒤로는 방조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단순히 말로만 하지 말고 분명한 태도로서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 책임론이 좀 자유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라도 우려가 있는 건 우리가 나서서 다 투명하게 검사받고 안심시키겠다. 이렇게 먼저 얘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렇죠.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도 하고 당론에 정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미 이 전광훈 목사가 8.15 집회를 하고자 했을 때 이것이 종교 집회인지 정치 집회였던지 그 성격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날 당시에 사실 정부와 서울시에는 불법이라고 그 집회 자체를 허가하지 않았던 사안인데요. 그 우려가 사실 이 코로나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전체를 깡그리 무시하고 이전에부터 사실 태극기 부대라고 해가지고 황교안 대표부터 그 극우 보수 개신교 단체들과 정광훈 목사가 주축이 되는 그 단체들이 계속해서 그 반정부 시위를 해왔던 종교가 아닌 정치 집회였거든요. 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또 하나는 그날 당시 집회 때 미래통합당의 전 현직 국회의원들 그리고 해당 지역 위원장들 다수가 연단에 쓰기도 했고 행사장에 참여도 했고 이 관계 사실들만 봐도 우리 국민들이 이게 미래통합당에서 함께 방조한 거 이상 동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저버릴 수 없는 그 개연성이 충분하잖아요. 그러면
책임 있는 야당에서 사실 이게 뭐 코로나 뭐 이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뭐 책임 소재를 따지지 말지 이런 식의 건 제가 보기엔 물타기와 양비론에 지나지 않고요.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뭐 정강 정책 바꾸고 진보적인 색채 다시 옷 갈아입고 이것보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질서 유지하고 책임자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도 주고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가 어느 당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공동의 문제니까요. 예. 자, 박주민 의원이 먼저 전세버스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이 대략 3,000여 명 정도다라고 추정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두 분도 지금 지역구에서 어쨌든 정치와 정당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이게 그냥 자발적으로 3,000명이 되느냐, 이거 좀 뭔가 조직적인 힘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7대 정도야 온다 치면은 뭐 전국에 7대를 한다 치면은 뭐 그렇게 크게 뭐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는데 79대라는 사실 굉장히 큰 규모인 것이고 79대를 동원하려고 한다면은 굉장히 긴밀한 의사 연락이 있어야지만 그리고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지만이 동원해서 사람들을 또 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조직적인 노력이 없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습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죠. 이게 쉽지 않은 동원 인력들이고 또 지금 상황인지라 저는 이 부분에서 이 명단이 어떤 식으로 또 삭제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긴 하는데 제대로 복원해서 이분들이 모두가 정말 검사를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강제 조항이 아니라 다 자발적으로 조사를 꼭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직적 동원 없이 이 숫자가 가능할지 모르겠고요. 이거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미래통합당에서도 책임 있게 본인 정당 자체 당원들이 어떤 식으로 참여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검사를 받을 수 있게도 뭐 힘을 합해야 되는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네, 참. 유튜브로는 버스 기사님들도 좀 제보해 주세요. 이런 저희 참여 문자까지 오고 있는데요.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야당 입장에서도 이용주 의원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 좀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한 가지를 봐야 될 부분이 아까 정강정책 바꾸고 당을 새롭게 바꾸는 것보다 지금 코로나 대응에 나서라 남영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통합당이 좀 파격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해도 호남 지역을 먼저 내려갔고 또 5.18 묘역에 가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과거를 반성하고 여러 가지 역사적 인식을 바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쪽 지역이시니까 이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형식적으로는 뭐 지역에서도 환영하죠. 근데 이제 미래통합당이나 그 전신에 있던 여러 정당들이 자신들이 정치적 입지가 어려워질 때는 이런 행보를 보여왔었어요. 처음 있던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진정성 있게 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 말만이 아니라 정치적 행동, 정강정책 변경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구체의 노력에 대해서 끝까지 협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나오고 있는 5.18 특별법 3법에 관해서도 20대 국회에서도 도와줄 듯 협조할 듯 하다가 결국 안 하고 넘어가 버린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뿐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이 뒷받침된다면은 호남에서도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라도 미래통합당이 보다 진전된 모습, 진정성 있는 모습을 말이 아닌 행동을 이제는 해야 될 것이고 지금 호남의 많은 유권자들은 그걸 지켜보고 있다. 그걸 지켜보다 만약에 또다시 예전처럼 말만 했다가 사정이 나아지면 또다시 없던 일로 하는 그렇게 이것이 반복된다 한다면은 그러면 그렇지 않고 다시 올랐던 지지율 다시 또 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진정성 있는 태도를 행동을 보여주라. 이걸 바랍니다. 남 회장님은 그 행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5.18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모습 저는 굉장히 한편으로 반갑게 감사한 마음으로도 받아들인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조금 오르는 지지율 그리고 호남을 끌어안겠다라는 이미지 전략으로 그렇게 되면은 힘들 것 같고요. 국민들이 더 먼저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용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대 국회 때 5.18에 관련된
법안들을 통과시켜 줄 듯 말 듯 했던 그것이 이번에 처리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국민들이 저것이 진정성 있는 행보인지 아닌지 앞으로 일도 다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회복하느냐 안 하는데 저는 달려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 무엇보다 그 미래통합당 내에 역사 왜곡 인식을 가지고 있는 막말했던 의원들 있잖아요. 특히 뭐 지난번에 그 김진태 의원 또 누구죠? 김순례 의원, 이종명 의원 등 이런 분들의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어요. 그 제대로 제명을 하든지 확실한 처벌을 해준 다음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이 같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역사 왜곡 처벌법, 진상규명특별법, 5.18 민주공작 예외에 관한 법률 20대 국회에서도 못한 것들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라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이유는 지금 사실 지지율이 굉장히 근접한 상태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물론 오차 범위 수준이긴 합니다만 다시 올랐어요. 오른 것에 대해서 민주당 분위기는 좀 반등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 지금 이게 반등이라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고요. 지난번에 잠시 하락했던 게 뭐 민주당 내 악재도 있었고 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제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거나 좀 혼란을 일으켰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임시국회가 열리고 앞으로 이 시간들 동안 민주당이 제대로 실력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수처 관련 검찰개혁 관련 국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개혁 입법들도 빠르게 처리하고 민생 법안들도 다 현안들도 잘 챙기는 그 실력을 보이면 사실 이 지지율의 뭐 오르내림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원님? 이 앞에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대폭 좀 떨어지고 또 반사적으로 또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올랐던 것은 그 근본 원인이 당시 있었던 부동산 문제가 가장 컸었죠. 한 2달 정도가량 큰 게 문제가 됐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또 코로나가 다시 또 재확산되는 바람에 잊어버린 것 같아요. 많으신 분들이. 그래서 이번에 것은 저는 민주당이 잘해서 올랐다기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좀 희석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말했던 이제 8.4 대책에서 7.28 대책에 공급 대책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구체화되는데 이제 나와 있는 시간이 한 2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까지는 그런 공급 대책에 대했던 후속 조치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줘서 국민들에게 이 부동산 공급 대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는구나. 그래야지만이 이제 부동산 값의 폭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정화될 텐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2달쯤 이후에는 다시 또 재발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다면 또 그게 또 연동돼서 또 지지율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당이랑 특히 정부에서는 그런 후속 조치들을 뭐 데드라인처럼 뭐 길게 봐야 2달이라 보거든요. 그 안에 해서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 실질적으로 변화된 모습 대책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뭐 최고위원회 출마한 이원욱 삼선의 이원욱 의원도 약간 자성 메시지로 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만 부동산 정책의 실질적 대책을 좀 더 구체화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도 냈거든요.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에 4%에서 2.5% 내렸고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을 내놓은 것이 실효성 있게 피부로 와닿는 기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이영주 의원님께서 그 사이에 조금 코로나 때문에 잊어버렸다. 그래서 지지율이 바뀐 것 같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아파트 시장에서 뭐 그 가격이 조금씩 이제 미미하지만 안정되어 가는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전세 쪽으로 이제 그 전세가 월세로 넘어가는 과정 부분이 좀 걱정스럽다고 했던 것도 지금 잡으려고 하는 정책 방향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좀 와닿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잡아가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지만 민주당이 뭐 오만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180석에 가까운 우리 진영 쪽에 의석을 준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뭐 협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후퇴하게 되면 지지율은 더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들 그 이번에 국회가 다시 열리고 하면 속도 있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180석의 힘으로 좀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좀 이제 그게 제가 뭐 사족 같지만 말을 한 말씀 덧붙이면은 이 속도 있게 하는 건 좋은데요. 많은 국민들이 속도 있게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이란 게 있다. 정치적인 선이란 게 있는데 이전에
부동산 관련 법률안을 처리하는 모습에 있어서 그런 것이 정당화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만약 그 속도 있고 믿기라는 것이 네네. 그러한 취지로 하겠다 한다면은 또다시 지지를 할 거라고 봅니다. 공수처라는 다른 법률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많은 국민들은 그러한 좀 델리케이트한 법률안조차도 협치는 아니지만 협치와 비슷한 모양새는 갖춰서 진행을 해야 될 것이다. 180석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지지도 통합당을 내리고 민주당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의외로 이 앞에 통합당이 올라서 지지 역전된 상황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우리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건 아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 네. 미래통합당이 또 그걸 보고 좀 우쭐한 그런 모습을 보고 거기에 대해 또 경고 사인을 보내는 거죠. 예. 그러지 말아라. 그 미래통합당에서 특별한 대안 제시를 해준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반사이익 그냥. 네, 세간에 도는 말이 아무것도 안 하면 지지율이 올라간다라는 말이 돌 정도였는데 사실은 굉장히 여러 맥락들이 껴 있습니다. 또 부동산도 발표되는 대책과 필요한 입법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봐야 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약간 지지율 얘기는 넘어가고요. 뉴스타파의 어제 보도 하나가 화제가 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조선일보 사주를 만났다.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 이런 게 보도가 됐는데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건 항상 검찰 출신이어서 늘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게 되는데 이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제 검사들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네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지 중수부장이라든지 이런 특히 재벌 관련, 언론사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걸려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이제 친인척 관계라든지 아니면 친분이 있는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되도록 안 만나는 게 불문율이었죠. 예, 지금 JTBC 사주도 만났다고 하고. 그러니까 만난 것 같아요. 네네. 그 내용 보도를 보면은. 네네. 그래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거나 그 전에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만날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부적절해 보인다. 네. 것이죠. 남 위원장님. 저는 이제 이전에 방상훈 조선일보 관계된 사주를 만났던 일과 또 이제 홍석현 중앙홀딩스 사장과 만난 일들을 보면 공교롭게 그 사건들이 또 연루된 게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홍석현 회장과 만났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분식 회계에 대한 그 검찰에 고발된 날짜에 또 공교롭게 만나셨더라고요. 네. 이런 점에서 사실 이게 그 검찰의 기관장인 사람의 그 직업 윤리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저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지금 기소유예로 검찰에서 얘기하고 한 1년 8개월 이상 검찰 조사를 물거품화하는 게 오히려 검찰 내부에서 지금 얘기가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직 결정은 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입김이 전혀 작용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전에 방상훈 그 조선일보 일가에 대한 그 수사나 이런 단계들이 약간 장자연 사건도 그랬고 흐지부지 됐던 부분들이 자꾸 떠오르게 되거든요. 이런 별로 기분이 썩 좋지 않은 합리적 의심이 되긴 하거든요.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취재하고 또 법무부에 관련된 인사들의 발언 혹은 증언들을 종합해서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된 건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제도 저희가 그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조서가 여러 차례 수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밑줄 긋고 도장 찍고 이렇게 계약서 수정되면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이렇게 문구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 조서 변경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또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데 통상 그 정도로 바뀔 수 있는 건가요? 통상 이제 조사를 하고 조사 내용을 출력을 해서 보여주고 하면은 마지막 열람한 후에 피조사자가 이런 내용들은 좀 다르다고 고쳐달라고 하면 그 좀 고칩니다. 그래서 그 고친 것 자체가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예. 참 이런 과정 속에서 좀 언론과 검찰의 관계를 주목하는 검언유착의 문제가 지금 야당에서도 제기하고는 권언유착의 문제가 아니라 검언유착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또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 국민들이 다 지난번 조국 전 장관님의 검찰의 행태들을 보면 그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까지 뭔지 털어서 근데 거기에 검찰에서 피해 사실 공표까지 이를 정도의 이야기들 사건 진행 방향들을 이야기를 하면 언론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또 받아 써주고 근데 지금
무혐의 내지는 네. 무죄 판결 네네. 나는 일들 우리가 봤잖아요. 예, 이런 하나하나 또 고소하고 있고 언론의 잘못된 행태들을 따박따박 조국 전 장관님은 지금 배상까지 물어가면서 고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 검찰의 기관장이 언론사 사주까지 만나서 그 편집국장하고 뭐 이런 분들하고도 자주 만나서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들도 들리긴 하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이 정말 바꿔져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쳐져야 될 것 같아요. 예,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검찰 출신 정치인들도 사실은 또 그런 개혁에 많이 또 힘을 싣고 있잖아요. 그렇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출신이 검찰 출신이 아니고로 문제를 떠나서 맞습니다. 검찰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내부 출신 사람들도 다 동의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검찰이 더 잘 되기 위해서라도 네. 내부 개혁은 필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왈가왈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단지 이제 이걸 보면서 오늘 이 주제를 하나 보면서 참 이제 이상한 일이 하나 있다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 거 벌써 1, 2년 전인데 왜 지금에서 이게 불거져서 할까? 네. 오히려 지금 여당 쪽에서 너무 또 자극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시간 조절을 제가 잘 못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저 이동영 작가 오시면 또 뜨거운 얘기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동영 작가의 휴가로 담당 PD인 김우성 제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와 교회 교인들 또 여전히 상당수가 이 조사를 회피하고 있고요. 연락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가짜뉴스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대응하기 훨씬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염태영 수원시장 연결해서 관련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수원시장 염태영입니다. 네, 오늘 오후 6시, 어제 오후 6시 기준에서 지금 15명 이렇게 수원시 상황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지금 접촉자랑 또 관련 상황 어떻습니까? 예, 우리 시만 해도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돼서 69명이 대상자인데 59명이 검사를 받았고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확인이 안 되고 미검사된 사람이 10명이나 있고요. 네. 그 59명 검사자 중에 15명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집회 관련돼서는 자진 신고를 계속 받고 있는데 네네. 290명이 자진 신고된 중에 지금 114명이 음성 나온 반면에 173명이 검사 중이고 3명이 그중에서 벌써 또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네네. 아마 검사가 진행되는 대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사실 역학조사 전문가들도 신천지 때나 이태원 클럽 사태 때처럼 좀 잘 타일러서 어쨌든 검사를 받도록 해라라고 하는데 이 역학조사하려고 또 검사까지 하려고 하면 좀 어려운 점이 많으시죠? 예, 신천지 신도들의 경우에는 비밀 유지 조건으로 비교적 검사와 동선 조사에 응했다고 하면 이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은 너무도 당당하게 협조를 거부하거나 또 방역 지침을 의도적으로 교란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금 좀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거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구체적으로. 예. 이를테면 그 협조가 용이하지 않은데요. 네. 우리 시에서 적발된 케이스를 보면 네네. 그 다른 지역 거주자인데 우리 지역에 와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관할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양성 판정 나오니까 다른 시군으로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교인 간 문자 메시지의 행동 지침에 따르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나오면 이 사람들이 정말 얼마만큼 진실한지를 잘 모르겠고 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러면 이를테면 우리 시 132번 확진자의 경우 영등포 사람인데 그럼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또 자가격리 의무를 이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수원에서 영등포까지 또 자기 마음대로 갈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 우리 시에서는 이후에 고발할 예정이지만 기본적인 상식이 안 통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뒤이어지는 인터뷰에서 이 유언비어나 가짜뉴스에 대한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데 보건소, 관할보건소 못 믿겠다. 그래서 타 지역에 가자. 지금 이런 행동을 벌이고 있고 수원시도 지금 그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시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대국민 호소하면서 좀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겪지 못한 충격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도 차원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수원시 차원에서도 지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럼요. 지금 그 확진자가 늘어나면 지금 우리 시만 해도 지난 며칠간 자가격리자가 한 300명 이상이 늘립니다. 네. 그러면 그 지금 1,200명이 넘고 있는데 자가격리 대상자가 보건소가 감당할 수 있는 관리 인원을 거의 이제 육박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병상 수는 지금 이미 수원은 다 찾고 인근시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안 될 형편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 우리 시 공공시설 중에 지금 이제 워낙 무더위 쉼터 같은 것을 운영해야 되는데 취약계층이 2차 위험에 빠지면 이것을 어떻게 볼 방법이 없게 됩니다. 또 고위험 시설의 운영 중단으로 이를테면 그 지금 집합금지 조치 대상 업소가 1,758개소가 지금 중단돼 있는데 얼마나 지금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해당 업체는 물론이고 종사자에까지 생계적으로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 사회적 부담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가용 재원을 동원해서 경제적 지원을 할 생각은 있지만 이런 일을 유발하는 사람들의 책임을 그냥 방기할 수가 없죠. 예. 자, 이 고령자는 치명률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위험성이 높은데 집회 참가자들도 지금 고령자가 많고요. 수원시에서도 지금 고령자, 그러니까 즉 중증 환자가 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문제 방금 지적해 주셨는데 분들이 뭐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생활치료센터라든지 다른 부분들의 확보는 원활히 되고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 생활치료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예비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까지 더 확산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수용 범위를 넘어서면 정말 큰 대란으로 번질 수 있어서 수도권의 방역에 큰 뚝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준비도 하지만 뭐 뚝을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지적이시고요. 그렇죠. 지금 3단계 격상, 사실 이 부분은 망설이는 이유가 경제적인 타격도 굉장히 크고요. 국민들의 불편도 큽니다. 3단계 격상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3단계 격상이 되면 10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은 사회적 고립으로 전환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팬데믹이 멘탈 데믹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사회적 고립이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울증, 불안, 분노장애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사실 정신질환까지를 그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물학적 감염 이상의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 2단계를 철저히 지킴과 동시에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스스로 이런 생활 수칙, 예방 수칙을 적극적으로 따라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파주시 같은 경우는 카페에서 전례 없는 감염이 있었습니다. 에어컨 밑에 앉아 계신 분 한 분이 층 전체를 감염시켰는데 그런 위험 때문에 수원도 좀 대책을 세우고 있나 궁금한데요. 그럼요. 그래서 카페에서 앉더라도 그 음료수 빨대 드실 외에는 절대적으로 마스크를 쓰도록 계도하고 그러죠. 생활의 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은.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좀 정치적 공방도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사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시지 않습니까? 통합당 메시지는 뭐 나서서 같이 해결해 보자가 아니라 우리와 무관한데 왜 자꾸 우리를 역냐, 공격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다수의 통합당 전 현직 국회의원들이 참여했죠. 또 이전에 정강훈 목사는 태극기 집회로 명성을 얻을 때 불과 수개 전까지만 해도 당시 당대표가 그 목사와 손을 잡고 집회 현장에 나가서 그 각종 이슈들을 선동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치적 공생관계인 것을 누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딱 잘랐댄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그 정강훈 목사와 그렇게 광화문 집회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그런 세력들과는 단절하겠다고 분명한 의사를 밝히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다 하는 거죠. 관계없는 사회라고 선긋기 하는 것은 저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야당이 책임 있게 같이 사태 해결에 먼저 나서줘야 한다라는 메시지. 지금 국민의 불안과 이로 인한 고통이 너무 큰데 이럴 때 여야 가릴 것 없이 감염병에 관련돼서는 예외 없이 원칙 없이 대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경기 남부의 아주 주요한 도시입니다. 수원시장으로서 또 감염병 대응 지금 최일선에 계신데 전체 국민들한테 호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렇더라도
지금 이로 인한 불편이 국민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모든 그 지방자치단체는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격리하고 또 감염에 대한 그 철저한 차단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할 텐데 네. 그래도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따라주시고요. 네. 특히 사랑제일교회와 또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네. 자진 신고와 격리를 꼭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간 방역의 성공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짚어주셨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염태용 수원시장이었습니다. 네, 팬데믹이 아니라 멘탈 데믹이 걱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가족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아동학대 문제도 있었고요.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 고립, 경제적 고립도 걱정인데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지목받고 있는 사교회 그리고 정광훈 목사 측 얘기 참 답답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답답하다라고 하셨는데 앞서 염태용 수원시장도 지적했죠. 그 실태가 어떤지 오랜 기간 사랑제일교회를 모니터해온 평화나무 권지연 뉴스 진실성 검증센터장 연결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서 사실은 많이 보도가 됐고 또 인터뷰를 하셔서 저도 많이 봤습니다. 오랫동안 사실 문제점을 직시하고 감시해오고 또 모니터링 해왔는데 상황이 아주 나빠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요. 사실 굉장히 많이 아쉽고 저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더 강력하게 일단 그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났을 때 그 이후에도 계속 대형 집회를 연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사실은 5월 달에 5월 18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경북 상주에서 집회를 열고 나서 이게 보석 조건 위반했으니까 이거 취소해달라 이러면서 이제 법원이랑 그렇죠. 의견서를 이제 제출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도 이 정도에 그치지 않고 좀 더 강력하게 했다면 어땠을까 뭐 이런 아쉬움도 좀 생기고 그때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다면 어땠을까 법원에서 좀 유심히 봐주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들이 계속 좀 생기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재판부를 향해서 두 가지 시위 허가와 그다음에 이제 보석 풀어준 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판이 굉장히 거세고 청원까지 올라오는데 이미 경고를 하고 법원 측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더 안타까우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정광훈 목사 측에서 조선일보를 통해서 광고죠. 대국민 입장문 형식의 광고를 냈는데 내용 보셨는지요? 네, 봤습니다. 네. 일단 이 내용을 좀 요약해서 좀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일단 결국은 본인들이 탄압받고 있다는 주장인 거예요.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사랑제일교회만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많이 나오게끔 지금 숫자를 조작했다 이 주장을 좀 하고 있는 거고 또 둘째는 결국 코로나19 확산의 잘못은 정부에게 있다 이 주장을 또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 한국교회들이요. 우리를 도와라. 지금 정부가 종교 탄압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뭉쳐야 된다. 저는 이런 메시지를 낸 것으로 좀 보이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숨어있는 교인들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정부에 맞서서 강력하게 싸우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라. 계속 그런 대항이라 약간 이런 메시지로 저는 읽히지 않을까 굉장히 좀 우려가 됩니다. 종교 탄압이라고 하면서 또 정치적 결집으로도 결과가 나오니까 참 독특한 주장이다라고도 보여지는데 계속 우한 바이러스라고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단어를 고집하시죠. 네. 자, 정광훈 목사 쪽에서 주장은 지금 보건소에 가면 양성당한다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우리를 일부러 지금 양성으로 만드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심각한 문제고 지금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말들이 주로 떠들고 있나요? 지금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정유성 바이러스도 굉장히 창궐을 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의 검사 결과가 조작됐다. 그리고 정부가 방역의 잘못을 사랑제일교회를 돌리고 탄압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이제 정광훈 씨나 그 수뇌부에서 계속 나왔었고 또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정에서 카톡방에서 굉장히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랑제일교회 성도들 중에서 무증상 상태에서 문정권이 검사하는 곳에서 모두 양성 판정받은 성도들이 다시 자비로 일반 병원에서 재검사 받은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문자 메시지. 그리고 실제로 서초 보건소
그 민원 서초보건소 직원과 통화를 했죠. 민원인의 대화가 담긴 그 녹취 내용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확산이 돼 있는 상태고 유튜브에서 보이기에 가장 먼저 이걸 올린 분은 한 목사님 채널이더라고요. 아, 목사신가요, 이분도? 네네. 정광훈 목사가 꽤 가깝다고 저는 알고 있고, 네네. 이분도 이제 세종시에서 담임을 하고 있고, 영원한 청년 이승만이라는 책도 펴내셨었고요. 네. 금사모라고 해서 금연류관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네네. 모임도 이끌면서, 네네. 거기가 어떤 모임이냐면, 네. 전국의 253개 지역의 선거구마다 네. 선민위원회 세워서 정치권에 압력을 가할 조직을 꿈꾼다, 뭐 이런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정광훈 목사와 굉장히 비슷한 분이신 거죠. 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또 유튜브에 올려주고 또 사랑제일교회 교인도 또 이쪽에다가 또 뭐 제보를 하면 또 유튜브에 계속 뭔가를 내주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좀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주장이 계속 원래는 보건소에서 양성 판정 받았는데 내가 병원에 가서 다시 정보를 믿을 수 없어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음성 나왔다 이런 거잖아요. 이거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서초보건소에서는 양성 판정 받은 뒤에 그 병원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없었다. 이렇게 사실 무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양성 판정을 받으면 외출이 금지되는데 실제로 이게 돌아다녔다면 정말 큰일인 거예요. 특히 이 양성 판정이 나오면 즉시 이렇게 전상망에 입력이 된다고 하거든요. 국가가 지금 카운팅하고 있죠. 다른 의료기관에서 재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얘기가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자, 이런 가짜 뉴스를 지금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성 판정이 받았는데 내가 병원 가서 받았더니 음성이야 라고 하는데 양성 판정 받으면요 전산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검사 자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짜 뉴스를 내서라도 계속 본인들이 이렇게 탄압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해야지 또 뭉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 또 특히나 지금 이 교회가 명조소송에 패소해서 철거당할 위기에 또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교회 입장에선 더 결집 수단이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또 폐쇄된 상황에서 또 이렇게 철거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또 교회에서 인해장막을 좀 펼쳤던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어떤 결집 수단을 삼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도 좀 불사하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경제적 이해관계, 교회의 이 재개발 지역에서 어떤 보상 문제까지 얽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교회에 지금도 원래 지금 출입이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다 또는 뭐 거기서 순교할 각오로 지켜라 뭐 이런 말까지 등장하는데 이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좀 그냥 뭐랄까요? 엄포인가요? 사실상 그럴 확률은 배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정말 지금 거기 사람이 있는지를 저도 제 눈으로는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인근에 아무래도 교회가 철거될까 봐 걱정이 돼서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고 계속 순찰하듯이요.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아마도 교회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정광훈 씨라든지 측근들 메시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테러 당했다고 주장을 하시잖아요. 본인들이 테러 당했다고 하죠. 재개발 조합 측에서 테러했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평소에 그 정광훈 목사가 눈엣 가시였던 정부가 거기에 협조하고 있다. 또 이런 식의 가짜뉴스도 계속 내고 있거든요. 사실상 설득력이 굉장히 없는 주장인 거잖아요. 하지만 이 교인들은 특히 이런 추종자들은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순교할 각오로 싸워야 되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애국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입을 받아왔기 때문에 정말 이거를 진심으로 이렇게 따르고 추종하고 맹종하고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짓말 바이러스가 더 위험하다. 앞서 센터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하나가 사랑제일교회가 좀 독특한 행동, 특정 정치적 지향을 가진 행동들을 하는데 교회 전체가 사실은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좀 이게 차이가 있나요? 모니터를 해보셨으면 이게 좀 독특하다. 뭐 최근에서는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주류 교회와는 좀 다르다 이런 뭐 얘기도 나왔거든요. 사실상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일반 교회들은 개교회주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내 교인이 다른 교회 가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이 교회는 전국에서 타교회에 등록이 돼 있는 교인들이 계속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지점이 있냐면요. 정광훈 목사는 사실 교계에서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뭐 이렇게 주목받던 인물은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내고 이런 활동을 해왔지만 그런데 정광훈 목사가 사실은 혼자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교인들 중에 여기에 추종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상당히 많이 적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광훈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신뢰하고 정말 따랐던 우리 목사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은 거기에 맹종하고 굉장히 이게 진실이구나라고 믿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라는 거죠. 좀 정치적 맥락이 크다 이렇게 또 봐야 되겠군요. 네, 좀 전국적인 확산이라든지 정치적 이유 때문에라도 좀 복잡한데요. 계속 또 뭐 열심히 추적해 주셨지만 안타깝게 지금 확산되고 있지만 또 모니터링 해주시고 저희가 또 좋은 말씀 한 번 더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권지연 평화나무센터장이었습니다. 네, 역사를 보면 오늘을 이해할 수 있고요. 내일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역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역사를 시사로 풀어보는 시간. 뉴스 정면 승부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인데요. 아쉽게도 이동영 작가가 없는데 제가 먼저 게시를 했습니다. 한신대 평화교양대학 김준혁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준혁입니다. 내일은 또 기다리시던,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는 기다리시던 이동영 작가랑 함께. 아닙니다. 저는 PD님 아주 좋습니다. 네. 이동영 작가 보고 있어서 제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저희가 사실은 역사 시사 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인데요. 과거에도 현재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나선형으로 순환하듯이 발전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지만 조선시대에도 전염병이 오늘날의 이 코로나19 사태 같이 심했었죠. 그럼요. 조선시대 전염병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조선왕조 실록의 어떤 기록을 보게 되면 대략 한 1455건 정도의 그런 그 전염병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때도 그냥 전염병 이렇게 불렀죠? 아닙니다. 그때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고요. 그게 이제 괴질. 예, 이 전염병의 정체를 알 수 없으니까 괴질, 혹은 역병, 혹은 따뜻할 때 나타난다고 해서 온역, 혹은 이 길거리에서 나타나는 거다라고 해서 여역, 이런 정도의 이름으로 불려졌죠. 사실은 이름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사람들이 그 질병을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괴질, 악질 이런 말들을 우리는 일상 속에서 그냥 썼는데 알고 보면 이런 유래가 다 있는 그렇죠. 특이하네요. 괴질이라는 이름 때문에 좀 두려운 거죠. 그 이름 자체가 알 수 없으니까. 경각심을 좀 주는 게 있겠네요. 그 괴질은 사실 요즘으로 치면 장티푸스 같은 병들, 수의성 그렇습니다. 전염병 이런 것들인데 그 당시에는 물론 위생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주로 발생한 것들이 기록상 남아 있나요? 그럼요. 그 괴질의 어떤 발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조선시대 때 그런 괴질들의 발생이 거의 대부분이 장마 끝나고 나서 많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그 화장실 문화가 굉장히 비위생적이었었잖아요. 특히나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사실 예전에 위생 상태가 좀 안 좋았었습니다. 그 이사벨라 비숍이라고 그분이 이제 그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을 썼었는데요. 이 비숍 여사가 이제 그 한국에 오고 나서 세상에서 가장 더러웠던 도시였다라고 하는 서울을 보면서 근데 이제 북경을 보기 전까지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당시 아마 비숍이 북경을 보고서 깜짝 놀랐던 것 같은데 당시 그렇게 비위생적 상태에서 화장실이 물이 가득 차잖아요. 그렇죠. 물이 가득 차면 여러 가지 병균들이 나타나게 되고 현상들. 그러면서 그 병균들이 퍼지면서 이제 안 좋은 전염병으로 확산되는 예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예, 저도 사실 시골을 가거나 대학 시절에 농활 같은 걸 하면 화장실 문제가 가장 힘들긴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또 이 친환경 농업과 연계돼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질병은 또 기후랑 밀접하게 연결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제 그 전염병과 관련해서 기후 이변으로 나타나는 것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허준 선생이 말씀하셨어요. 허준 선생이 이제 그 벽원 신방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전염병이 당시에도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전염병을 갖다 치료하기 위한 이제 의서를 내셨는데요. 그 의서에 이런 그 말이 있습니다. 원래 그 따뜻할 때는 따뜻해야 하고 추울 땐 추워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추울 때 따뜻하고 따뜻할 때 춥고 서늘할 때 덥고 더워야 할 때 서늘하고 이런 식의 기후 이변들이 생길 때 그럴 때
바로 전염병이 발생을 하고 그런 전염병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이런 그 기후 이변이 일단은 생기지 않아야 하고 또 기후 이변 속에서 전염병이 생기게 되면 이제 그와 관련된 대처법을 많이 마련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죠. 저는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들이 네. 사실은 서양의 과학들 이른바 분과학이라는 것들이 발명하면서 다 쪼개서 개별 사안만 봤지 않습니까? 네네. 저 사람은 왜 기침하지? 네. 저 사람은 왜 설사하지만 네. 봤는데 오히려 허주 선생은 기온의 변화, 네. 환경의 변화까지도 봤다. 오히려 요즘 이제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개념에서 봤던 것들이 이미 그 당시에 그렇죠. 이미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그 우주의 어떤 원리들 네. 그러니까 우주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네. 자연의 원리인데 네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가고 또 늙고 죽고 생로병사가 네. 결국 자연의 이치인데 이런 자연 속에서 계절의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이 역행을 하게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전반적인 지구 전역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네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전염병의 문제까지도 병을 발생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본 거죠. 네, 사실 그건 뭐 인간 스스로의 책임, 또 고도화된 도시의 책임 이런 얘기에서도 나오는 부분입니다만 이번 수해를 준 폭우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폭우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기후의 문제로 봐야 한다라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후 이변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조선 후기에도 우리가 기후 이변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막 나타납니다. 네네. 그래서 엘니뇨 현상, 라니냐 현상 이런 부분들이 해수 온도 현상. 숙종대, 영조대 집중적으로 나타났고요. 네. 그 시기에 바로 이제 그런 기후 이변으로 인해서 그런 전염병들도 뭐 나타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주 심각하게 드러나거든요. 네네. 예. 세부적인 인과관계야 뭐 과학자들의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전체적 맥락은 사실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성훈님 유튜브로 이분 히히히 스토리 나오시는 그분 맞죠? 네, 김준혁 교수님 반갑습니다라고 또 인사드리셨고 교수님 인기가 많으시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당장 오늘날의 문제들도 빨리 해결해야 되겠지만 좀 저희가 오늘 많이 통찰력을 얻어가고 과거의 교훈을 얻어서 잘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염병. 지금은 백신이 언제 나오느냐. 네. 이거 치료제 언제 나오느냐. 지금 모든 국민의 관심사인데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전염병도 치료를 했죠. 그럼요. 치료를 했죠. 그 전염병 치료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의서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네네. 그 의서 내용들을 갖다 쭉 검색을 해보면은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한 20여 종의 의서들이 좀 있었고요. 그 의서들 안에 이제 전염병과 관련된 치료 내용 같은 게 네네. 사실은 있어요. 있는데 매우 좀 독특한 것이 예, 당시에 그 의서 내용들에서 치료의 어떤 주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주로 이제 마늘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마늘을 많이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좋고 그리고 나서 그 의서에도 끓인 물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 그리고 당시 이제 전염병이 생기게 되면 물을 이제 그릇 같은 거를 끓여서 소독을 해서 하라라고 하는 요즘 같은 현대적 개념들이 그런 의서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 사실 보이지 않잖아요. 네.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그 당시엔 더더욱 가늠할 수 없는데. 그렇죠. 근대적으로는 과학자들이 현미경으로 밝혀냈기 때문에 끓여야 한다, 접촉을 줄여야 된다 하지만 조선시대 때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의서에만 나오는 것이고 실제 조선 후기, 조선 말기 가게 되면은요 현대적 개념하고 매우 비슷한 그런 이런 민간 치료법들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학의 2세 교주였던 해월 최시영 선생. 실제로는 수은 최재우 선생도 이런 전염병에 대한 대처법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그만큼 당시 민간 혹은 민중 백성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겠죠? 특히나 이제 1860년, 61년 이때는 이 조선 전체 역사에서 가장 컸던 그 전염병이 돌았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건 뭐 콜레라였죠. 그 콜레라가 이제 그 앞에 1821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든요. 그게 순조년간이었는데 그때 들어와 가지고 그 순조실록 보게 되면은 평양 일대
때에만 1,000명이 그 며칠 사이에 죽고 온몸의 근육이 다 틀어지고 토사광란이 이루어진다라고 나오는데 그 실록 마지막 부분 보게 되면 평안도 한 달 사이에 10만 명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1860년, 61년 이때는 거의 뭐 100만 명 가까이 그 죽게 되는데요. 그 뒤에 이제 더 1894년 같은 경우는 또 몇천여력에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에 1860년, 61년 이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모습들을 이제 예견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해월 선생이 당시 동학 교도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위생이었어요. 위생이었는데 일단 침 뱉지 마라. 뭐 혹은 뭐 요즘 비말 튀지 마라 똑같은 그래서 얘기네요. 그걸 절대 하지 말고 또 이 이미 먹었던 밥 있잖아요. 이 먹었던 밥하고 새로 지은 밥하고 합치지도 마라. 밥이 귀하던 시절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뭐 사람들이 이거 있으니까 합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합치게 되면 그게 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먹지도 말고 요즘 보게 되면 이제 막 그 비대면으로 해서 같이 먹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합쳐서 먹지 마라. 전염병이 생기게 되면. 그리고 늘 그릇을 깨끗하게 그 씻어야 되고 끓인 물 먹어야 되고 대변을 혹시 길거리에 보게 되면은 그걸 흙으로 덮어서 벌레들 못 끼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목욕을 자주 해라. 당시 사람들이 목욕을 자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목욕을 자주 해서 깨끗하게 위생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미 당시 민간에서 많이 했었죠. 예, 앞서 저희가 뉴스 전해드리면서 그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부인 이제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보고서 측은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알아서 막 껴안고 너희도 걸려봐라 한 다음에 침을 산에 침 뱉었는데 뱉고 막 말도 안 되죠. 벌써 100년도 넘은 전에 이미 성견지명으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던 건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에도 사실 이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가급적 비말을 튀기지 마라. 음식물을 나눠 먹지 말고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라고 하는데 이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다가 당시 기록을 보게 되면 동학교도들이 그런 위생 수칙을 잘 지켜가지고 그 엄청난 100만 명 가까운 그런 그 역병의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당시 나오고 있어요. 방역 수칙을 100몇십 년 전에 동학교도가 지켰다. 그럼요. 정말 뉴스감입니다. 역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시사를 잘 끄집어내면 또 결국 답은 똑같은데 그걸 지킨 인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과거에도 잘 지킨 또 사람들의 얘기도 있는데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방 수칙도 있고 또 적정한 뭐 치료법들도 있는데 왕이 근신을 해야 된다. 이건 좀 물론 과거에 뭐 아프면 나 굿하고 그랬잖아요. 약간 어떤 일종의 미신처럼도 보이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좀 재밌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근대 사회에서는 어떤 그 국가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안 좋은 일들이 대부분이 이제 그 국가 지도자의 그런 잘못 때문이다. 혹은 국가 지도자가 이런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더 열심히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이건 이제 도덕주의적 관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국왕이 일단은 뭐 반찬 가짓수를 줄이고 그리고 이제 옷을 갖다 비단 옷 있던 걸 이제 무명옷으로 입는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안 좋은 공간으로 거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근신을 하는 것들이 가장 일반적인 일들인데요. 그 시절에도 이렇게 그 무당들이 구술하거나 뭐 이런 이제 사이비적 개념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비과학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백성들한테 혹세무민하는 것들이 실제로 당시에도 많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뭐 지금도 사실은 뭘 기도로 낫게 해주겠다. 자, 그러면 안 되고요. 의료기관 가서 정확히 치료받고 격리하시고 잘 치료받으시면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좀 앞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국왕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국왕이면 가장 그 조선시대의 어떤 그 국가의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까지 나서서 검소하게 하고 내가 마음가짐을 바로잡는다. 맞습니다. 일종의 솔선수범으로. 솔선수범이죠. 그럼요. 당시 이제 국왕들이 그런 그 국가적인 어려움이 처했었을 때 가장 먼저 나서서 스스로가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나머지 이제 관료들
혹은 또 지방에 있는 관료들 그리고 많은 그 백성들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향촌 사회에서 그 마을 사람들의 그 조직이 굉장히 발달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향약 조직이. 그러면 그 향약 조직 내에 있었던 그런 그 지역의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다 솔선수범을 했고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많은 어려움들 전염병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됐던 거죠. 정말 교수님 말씀 듣고 지금 더 로메스님은 사연으로 이 프로그램 이 얘기는 정규 TV 방송으로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응원해 주셨습니다. 예, 제가 TV 데뷔를 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약간 소름이 돋는 게 지금도 사실 어떤 리더십 얘기를 합니다. 네. 정치권에서 어떤 뭐 특정 정당에 대한 지금 얘기도 나오는데 아니 당신들이 먼저 나서서 그래 알았다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검사도 받고 대처할 테니까 해결하자라고 나서야지 이게 뭐 관계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좀 문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땐 보면 리더들이 굉장히 솔선수범했다. 그럼요. 물론 100% 그렇게 하진 않았죠. 그 일부 중에서도 뭐 경종실록 보게 되면은 그 전염병이 생겼을 때 고위 관료들이 도망가서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매우 철학. 그래서 임금이 그 이제 이렇게 능력이 없다라고 평가되는 경종마저도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고위 관료들이 안 나타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역할들을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저는 지금 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전염병과 관련해서 저는 여야를 초월하고 모든 사람들이 합심을 해야만이 맞습니다.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지난 봄부터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가 대처를 잘했다라는 것이 그렇죠. 굉장히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확진 의심 증상이 있으신 분이 마주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사람 없는 길로 다니고 좀 감동적인 뉴스까지 나왔었잖아요. 더 이상 그런 감동과 헌신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고 과거의 사례를 봐도 이렇게 리더십의 통합 또 솔선수범 또 여러 가지 수칙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답답해하세요. 모임도 축소되고 뭐 마음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좀 불편해하는 부분들인데 조선시대 때도 이런 역병이나 혹은 전염병이 돌면 역시 취소하고 좀 그렇게 했나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사람이 그랬군요. 모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즘으로 치게 되면 정부가 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들. 조선시대 때는 그 유교 의례, 유교 제례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염병이 돌면은 국가에서 지내는 그런 큰 중요한 제례들을 다 취소를 합니다. 왕실 제사까지 취소하고 다 전염병 대응. 그리고 과거 시험도 다 취소를 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대부들이 과거 시험 합격해서 관료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과거 공부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 시험이 취소된다. 이거는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러나 과거 시험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때 전염병이 돌면 안 되니까 과거 시험을 딱 중단을 해버리죠. 이야,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한테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시라. 예배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종교활동을 하시되 모이지 말고 요즘은 이제 기술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ICT 때문에. 각자 집에서 하라라고 하는데 굳이 더 강행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도 그 유교 의례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왕실에서. 그런데도 중단하고 하다못해 과거 시험도 중단을 하는데 지금 막 그걸 갖다가 안 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자, 유교 국가인 조선이 제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과거 시험을 중단했고요. 이 사대부의 나라에서. 그런데 지금 좀 정부가 모이지 말라. 좀 자제해라, 비대면 하라라는 것들을 좀 지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들어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서 이동영 작가님 여기서 부릅뜨고 계시는데 교수님 별도로 좀 과외를 받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래서 결국은 조선시대 때 이런 대처들을 통해서 뭐 어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잘 극복했기 때문에 지금 또 이 한반도에 후예들이 잘 살고 있을 텐데 결과론적으로 다 성공한 사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도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사실은 이제 콜레라가 유입이 됐었을 때는 콜레라와 관련해서는 전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를 못했었죠. 콜레라도 해외에서 온 건가요? 당연히 중국에서 온 거죠. 그 콜레라가 이제 인도에서 출발합니다. 1820년에 인도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다시 유럽으로, 유럽에서 인도, 중국을 거쳐서 조선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죠. 그 이전까지의 전염병들 같은 경우 어쨌든 우리 의료 기술로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당수가 극복이 됐고요. 그러다가 콜레라가 들어왔을 때 그때는 굉장히 충격이었지만 그 부분을 역시 우리가 굉장히 극복을 하기 위한
위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고종 때 들어와 갖고는 그런 콜레라를 극복하는 그런 세부 위생 규칙도 다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시에도 어려운 의료 기술이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노력들이 있었고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면서 선조의 어떤 방역 체계를 우리가 현재 21세기에 새롭게 개발해서 K방역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합심입니다. 합심. 바로 이런 합심을 갖다가 오늘 지켜내는 것들 함께 풀어내는 것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하면 아마 어떤 분들은 야 너 국뽕이냐 요즘 소위 말해서 아주 지독한 애국주의 저는 비판할 수도 있을 텐데. 아니 저는 그렇지 않고요. 저는 그 역사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건 배워야 되는 거죠. 당연히. 저도 이제 드리려는 말씀이 왜 제가 먼저 이렇게 방어 말을 먼저 깔았냐면요. 우리가 원래 잘하는 민족이었네요. 이 말을 좀 하고 싶어서. 물론 이제 그런 구체적인 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저도 시간이 금방 가는 줄 모르고 금방 지나갔습니다. 이동영 작가가 듣고 있으면 질투할 것 같아요. 잠시 대타 맡겨놨더니 왜 이렇게 혼자 신나하고 있어 이럴 것 같은데. 네. 교수님 앞으로도 역사 속에서 일과될 시사가 많습니다. 뭐 사실은 종두법 얘기도 좀 하고 싶었고 또 서구의 사례와 우리 사례를 비교도 하면서 얘기하고 싶고 또 국가 체계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정면승부에서 교수님과 함께 다양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신대 평화교양대학 김준혁 교수였습니다.